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석승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발표 자료를 숨은 법인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 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개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자본주의 또는 경영학에서 보는 기업관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각의 차이에 따른 판단의 차이, 이런 것들을 예시로서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혼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 그 ESG라고 하는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냥 주식회사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상에는 우리가 5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이렇게 5가지 분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회사의 종류가 이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회사를 또 이제 추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분, 주식이라고 불리는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주식회사 하면 떠오르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 소유자라고 하는 거는 주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주가 반드시 경영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영자가 별도로 있고 그 경영자가 주주와는 별도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CEO라든가 또는 이사회, 이사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회사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어떤 개념은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책임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주주를 생각해 보면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다라는 것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랬을 때 기업의 부채를 갚을 때 주주가 개인의 돈으로 갚을 필요 없고 투자한 금액 안에서만 갚으면 된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주주의 자금 그 자금을 한도로 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회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인 또 우리의 오늘 토론의 주제인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회사만 법인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다 회사들도 다 법인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역시 중요한 어떤 형태,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법인이라 하면 우리 뒤에서 다시 더 보겠지만 법적으로 인격체를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다 주식회사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랑 과연 그거는 소유와 경의 분리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 그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팔아도 경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또한 이러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유한 책임이 없이는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유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주주가 무한 책임을 지면서 경영을 남한테 막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하지 않고 새로 자기와는 다른 경영자를 고용해서 경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 따라 지분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법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유한해지는 게 아니라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의 일부만을 주주가 안고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책임의 나머지 부분은 누가 안고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즉 책임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책임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고 부채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부채의 일부만을 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유한 책임이라면 그 부채의 나머지 부분은 또 누군가 그걸 지고 가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그 장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주주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법인 안에 들어있는 지분 그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 책임이 됩니다. 즉 책임은 법인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법인이면 무조건 유한 책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서 법인이라고 하는 바탕이 돼야만 편하게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도 나올 수 있고, 또 지분의 양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법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 그 책들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계약과 소송의 주체가 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 이제 돼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재산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이 조직 격리라고 하는 것, 또 우선 원칙, 청산 방지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격리라고 하는 거는 이 재산 분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개념이 되고요. 그 회사 재산이 주주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주 개인의 채권자가
주주가 돈을 안 갚는다고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가 돈을 못 갚는다고 주주 개인한테 돈을 받을 수 없죠. 그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격리는 유한 책임과 좀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유한 책임에 의해서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를 주주한테 소구할 수 없지만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갖는다. 주주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이런 게 우선 원칙이 되고요. 청산 방지의 원칙은 주주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그 몫을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회사에 가서 청산할 수 없다. 마음대로 갖고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주주와 회사 사이는 이 두 개는 완전히 별도의 인격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분리라든가 유한 책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주와 회사는 별도의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법인은 언제 탄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대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대 로마의 기업 조직이라고 불리는 소키에타스 푸블리카노룸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실상 법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법인이 만들어진, 법인이 개념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은 중세의 기독교 교회법 1250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페르소나 픽타라고 하는, 이걸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가짜 사람이죠. 그래서 의제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중세 기독교의 교회법에서 그 당시의 교황이 인노첸티우스 4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인, 지금 이제 법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개념을 왜 교회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적용을 시킨 것이 바로 교회라든가 수도원, 그 다음에 대학, 또 국가, 길드, 이러한 조직들의 법인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법인의 개념을 잘 이용하고 있는 어떤 조직은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법인의 개념을 왜 중세 기독교에서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한다는 거. 자연인은 언제나 다 죽기 때문에 무한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거. 또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독교의 그 하느님, 신은 아니지만 그 신보다 한 단계 좀 낮은 천사급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교회를 꿈꿨던 이런 교황이 그러한 그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법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의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에서 우리 교과서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학문에서 법인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거는 법인세라고 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법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의 이 주제가 제가 숨은 법인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인은 왜 숨어 있는 것인가? 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기업관, 이건 경영학에서 보는 기업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경영학에서 보는 기업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히 이 기업관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업 가치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주주의 가치 더하기 채권자의 가치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종종 이제 채권자의 가치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곧 주주의 가치로 동일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과 주주를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주주는 곧 기업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은 뭐 대주주를 오너라고 얘기하지만 또 일반 주주도 사실은 오너가 이제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주주는 기업의 소유권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소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소유권 또는 재산권, property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재화를 사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획득하며 남에게 자유롭게 양도, 변형, 처분, 폐기할 권리이며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내 거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영학 또는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기업의 소유권자는 주주가 되죠. 저는 이거를 전근대적인 기업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식회사와 관련돼서요. 왜 그러냐면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시되어 있고요. 혹은 법인은 기껏해야 주주의 방패막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업의 법인성과 분명하게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학적 기업가는 주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인의 개념에서는 법인은 그 회사는 법인인 회사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주주냐 아니면 기업 자신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곧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우리가 그 경영학에서 보고 있는 기업가는 현대적인 주식회사를 만든 법인의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 모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저와 이번에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기업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시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장면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써놨고요. 장면 1과 장면 2가 있습니다. 장면 1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장면 2에서는 주주가치 극대화 또는 주주이익 극대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5년이네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한 주와 제일모직 0.35주가 교환되는 걸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죠. 근데 이제 이 합병 비율은 일반적으로 삼성물산을 저평가한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에서 이 주총에 거의 70% 가까이 찬성을 하게 돼서 합병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병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11.21% 정도가 있었는데 국민연금도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일모직에도 역시 지분이 있었는데 4.84%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자체 계산 비율을 적용했을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교환 비율은 한 주 대 0.46주가로 자체 계산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합병 비율은 1대 0.35. 이 비율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체 계산 비율을 했을 때보다 실제로 행한 이 비율을 따지면 3천억 원 이상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뉴스라든가 이제 미디어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적인 처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뭐 뉴스에 나와 있던 것들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 비율은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오지는 않지만 대체로 0.35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뭐 YTN 뉴스긴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기금에 손실을 주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라고 이제 나오게 돼 있죠. 또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그 행동은 결국은 이 제6조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처벌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1.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왜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답은 역시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당시 미디어의 지배적인 그 국민연금이 왜 잘못했는가에 대한 지배적인 논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1,000억 원이다 5천억이다 뭐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연금 투자 손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지배적인 논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에게 제일모직의 지분의 가치가 더 많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찬성하면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기금의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그런 국민연금은 찬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수익을 감소시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유에 찬성한다 그러면 질문 이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병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투자 수익만이 중요한 것인가? 합병 비율 산정이 불공정했다면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나의 투자 수익률에는 좋기 때문에 내가 찬성하는 것을 나는 찬성해야 되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불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주주이익 극대화,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얘기고요. 뭐 이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의 1970년 기고문, 거기 보시면 보통 프리드만 독트린이라고도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뭐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드만의 주장은 아주 간단히 요약이 될 수 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뿐이다. 뭐 기고문의 제목 자체가 그냥 내용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이익을 극대화하면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게 이제 질문 3이고요. 그래서 그 프리드먼 그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 경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돈을 맡긴 주주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너한테 맡겨진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기업 소유주인 주주의 피고용인이므로 주주에게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남의 돈, 주주의 돈을 네 맘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 추가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프리드만이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그 뒤에 후대 학자들도 좀 추가한 부분은 일종의 자녀이익 청구권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왜 주주의 이익을 올리는 게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 이유는 주주는 자녀이익, 나머지 이익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대로 하면 결국은 다른 이해관계자는 이미 자기 몫을 먼저 갖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몫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주주한테 돌아오는 몫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이 논리에 따르면 주주이익 극대화는 결국은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주장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면 결국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은 주주이익 극대화도 사회적 책임의 한 수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주주이익 극대화와 전체 이익 극대화 또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하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하면은 된다는 뭐 그런 주장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이익 극대화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그럼 법과 규범이 바뀌면 바뀐 거에 맞춰서 또 이익 극대화를 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표현, 화법과 내용이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법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사회적 책임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상 내용이 되죠. 그리고 법과 규범에 종속돼서 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라 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 또 뭐 현실적으로 보면 법과 규범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식으로 고쳐지거나 하면 또 거기에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즉 법과 규범에 종속돼서 이익 극대화를 하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날 때는 법과 규범을 주주이익 극대화에 맞춰서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법과 내용이 괴리가 돼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4로 넘어가세요. 그럼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각의 전근대성입니다. 법인에 대한 개념, 법인을 이제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고문의 내용은 경영자는 기업 소유주인 주주의 피고용인이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경영학적 기업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법인에 대한 무시, 기업의 소유주는 주주가 아니라 기업 자신이라고 하는 법인의 개념과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법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전근대적인 기업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즉 주주이익 극대화를 하면 전체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론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그 조건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성립하지 않는 거를 마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이제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론적인 성립을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가라고 보시면 뭐 여러 조건을 좀 다르게 잡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건은 소위 얘기하는 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완전 시장은 경영 또는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없고 정보가 모두에게 다 골고루 다 똑같이 알려져 있고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돼야만 이 주주이익 극대화와 전체이익 극대화가 같이 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가정은 현실에서는 일단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럼 현실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완전 시장에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과연 이 얘기는 맞는 것인가? 예,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이익 극대화나 전체이익 극대화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완전 시장이 되면 사실은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다른 이해 집단 이익 극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코주의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코주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비용이 0이면 완전 시장이라면 애초에 재산권 배분과 무관하게 계약을 통해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주이익 극대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재산권 배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권을 배분하든 또는 노동자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 시장이 성립된다면 주주이익 극대화를 하면 전체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때에는 노동자 이익 극대화를 해도 전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이익 극대화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주이익 극대화만이 옳다라고 그걸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은 노동자 이익 극대화에도 동의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주이익 극대화가 현실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또 이론적으로 성립하는 상황에조차도 주주이익 극대화만이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 내용은 이제 비논리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주이익 극대화는 자녀 위험, 그러니까 아까 자녀 이익 극대화, 자녀 이익을 주주가 갖고 가기 때문에 주주이익 극대화를 하면 전체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규정에 어느 정도 배치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한 책임이라 하면 주주가 자녀 위험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 이익에 대해서 주주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손실을 포함한 그런 자녀 이익에 그래서 그런 자녀 손실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이익 극대화가 곧 전체 이익의 극대화가 된다는 그런 논리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또다시 법인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한다는 것. 그래서 기업은 곧 주주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에 따라 주주는 곧 기업의 최고 지존이 되겠죠. 바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게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면 곧 전체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 그래서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장면 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또 장면 1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주만이 최고의 지존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주주이익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가라든가 투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만이 궁극적인 가치 측정의 잣대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장면 1이 되겠습니다. 즉 법인격을 무시함으로써 기업은 곧 주주가 되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계산하는 그 주가의 수익 또는 우리가 기업 이익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는 투자 수익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중요한 측정의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장면 2와 장면 1은 모두 법인격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사실 상식이라든가 도덕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판단의 차이를 갖고 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용어의 혼동이 있습니다. 경영학의 주요 주제는 우리가 이익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주가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 교과서를 보면 결국은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가만히 보시면 법인이 아니라 주주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주와 기업을 동일시시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주주와 기업을 혼동해서 주주는 곧 기업이 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런 시각 하에서 이 개념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과 비용의 개념을 한번 보면 주주에게 증가되는 목, 돌아가는 몫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분의 수익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에게 점점 더 큰 이익이 돌아가면 우리가 그거를 점점 더 높은 효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기업의 이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이야기하게 하죠. 또 주가는 주식의 가치이기지만 또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마치 이것은 기업의 가치와 동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의 주요 주제인 이 개념들이 모두 법인의 개념을 무시한 상황에서 주주의 개념, 주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용어의 혼동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너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러한 개념들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우리 경영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ESG라고 하는 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시되고 있다가 왜 최근에 와서야 이 ESG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책임이 주요 화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ESG가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냐면 최소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의 행태죠. 투자자의 행태, 뭐 블랙락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자신의 투자 행태에 ESG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던 거. 그 다음에 소비 행태죠. 착한 소비, 불매운동 등의 이름으로 뭐 ESG,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기업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식으로 소비 행태가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법이나 규제가 그런 식으로 강제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법과 규제, 투자 행태, 소비 행태 등을 통해서 ESG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주의 이익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전에 다른 어떤 발표에서 ESG를 일종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주주의 이익이라고 하는 두 상반되는 개념이 서로에게 침투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와 주주의 오징어 게임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이 주주 이익을 침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의 이익이 사회적 책임을 포획하는 방향으로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이익의 ESG 포획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ESG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ESG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종종 ESG에 대한 평가를 주가라든가 기업의 이익
이라는 잣대로 ESG를 평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SG와 주가의 관계를 이제 궁구해보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구해보는 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SG라고 하는 거에 평가를 주가라든가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익이라는 걸로 ESG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SG와 주주라고, 그러니까 ESG는 사회와 주주 사이의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ESG에 대한 평가를 종종 주가라든가 기업 가치, 기업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은 그것은 주주 이익이 결국은 ESG를 포획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과연 ESG는 주주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 결국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적 책임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는 서로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화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 또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계속 무시한 상태에서 법인격의 회복 없이 진정한 ESG가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ESG는 달성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혹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근본인 법인을 무시한 채로 과연 주식회사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주식회사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기획자들은 무엇을 꿈꿔왔는가? 혹은 자본주의 기업가는 어떠한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힌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 또는 정신병리학적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학 내지는 인류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인 그 해석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현대 철학자 이제 들레주와 이제 가타리가 쓴 안티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두 학자는 자본주의를 정신분열증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 자본주의는 정신분열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욕망의 분출과 통제가 공존한다. 조금 간단한 이젠 좀 알기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욕망을 분출하는 거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막 소비를 진작시켜서 소비를 통해서 욕망을 분출하죠. 그래서 소비를 해야만 GDP가 올라가죠. 그죠? 하지만 너무 많은 소비와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 버블이 돼서 그 버블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욕망이 분출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 이 극과 극을 양쪽을 오가는 그러한 것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 보면 자본주의의 전 단계, 좀 근대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전제군주 사회의 경우에는
편집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군주 사회가 편집증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이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한다. 그 왕이 있으면 전제군주, 왕한테 모든 것이 바쳐져야 되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인물한테 욕망이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제군주는 자기한테 와야 되는 욕망이 남한테 뺏길까봐 피해망상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전제군주 사회는 편집증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들레주와 갓다리의 논의를 이제 빌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영학적 기업은 편집증을 앓고 있는 전제군주 사회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결국은 잃어버린 왕조에 대한 회귀, 즉 기업은 곧 전제군주 제로 사회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제군주와 기업의 그럼 무엇이 비슷한가? 전제군주가 있듯이 기업에는 주주가 있어서 모든 욕망이 전제군주한테로 집중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주주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무시했다는 것은 바로 기업은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제로 회귀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죠. 즉 법인격을 무시함으로써 주주는 곧 기업이 되죠. 그것은 마치 전제군주 왕조에서 왕이 곧 국가와 동일시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전제군주가 곧 국가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주주가 곧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이익 극대화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편집증 증상이 나타낸 것이죠. 이때 욕망의 누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왕한테 와야 되는 욕망이 남한테 가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불충이라든가 배반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단죄의 대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주주한테 돌아가야 되는 욕망은 누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욕망이 누수될 때 경영학에서는 그거를 도덕적 해이 내지는 대리인 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욕망이 누수되는 현상을 일컫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누수가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 그거를 우리는 좋은 지배구조라고 부르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 전제군주제와 기업의 이런 대비를 이렇게 살펴보면 경영학적 기업은 곧 과거의 전제군주제로의 회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종교적인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대 또 현대, 특히 현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탈종교의 시대가 되죠. 그에 비해서 기업은 잃어버린 과거, 특히 중세의 종교, 특히 이제 중세의 기독교에 대한 대체물로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유일신이 있고요, 천사가 있고 교회가 있죠. 바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새로운 종교는 바로 거기서도 그 기독교적인 신앙, 기독교와 마찬가지였던 그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 종교에서의 유일신은 무엇인가? 유일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화폐죠. 그 화폐는 왜 유일신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화폐는 썩지 않고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것, 마치 신과 같은 영역, 신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유일신이 자본주의 종교의 유일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식은 무엇인가? 주식은 화폐의 재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연물이냐 하면 주식은 영원히 갚지 않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 역시 무한히 존재하는 부채. 부채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존재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부채는 영원히 갚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존재하는 부채가 되죠. 바로 무한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화폐의 재현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식은 화폐의 가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의 재현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는 주식의 대리인 또는 사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즉 화폐가 유일신이라면 주식은 화폐의 재현물이고 주주는 바로 그 화폐의 재현물에 봉사하는 사제가 되는 것이죠. 법인은 천사의 복제품. 우리가 앞에서 왜 법인이 기독교적 상황에서 나왔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종교적인 냄새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기업은 교회의 대체물이 되고요. 그래서 주식에 재현된 화폐 가치로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에서 신자가 유일신에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기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재현, 중세의 기독교적 재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어떤 아까 철학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개념, 현대적인 기업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로의 회귀죠. 중세의 전제군주라든가 또는 중세의 종교로의 회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이 제가 법인을 무시하는 것이 전근대적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바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법인을 무시함으로써 기업은 전근대적인 어떤 것으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법인이 어디 있을까? 법인은 왜 사라졌을까? 왜 숨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법인은 왜 숨었을까? 그리고 법인을 무시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판단하는 그 근거가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통해서 현대 경영학이 기업을 바라보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제가 이제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높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고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는 이 잃어버린 법인을 찾아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두 가지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주와 기업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고 특히 경영학 안에서는 굉장히 자주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주주와 기업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한 주주에게 돌아가는 그 측정 지표, 즉 주가라든가 기업이익만이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일 뿐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그에 귀속되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개발하거나 관련된 또 증권을 개발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법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